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와 이어서 일본을 말한다는 두 번째 강좌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엉클어진 사연들이 많기 때문인데, 우리가 일본을 잘 이해할 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말한다는 강좌가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1강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이제 좀 지배하는 그런 입장까지 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 역사 속에 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결국 이 전국 시대를 마무리 지면서 패권을 쥐었다가 그의 부하 아케치 미스데에게 습격을 당해서 이 덴노지에서 변을 당함을 할마 결국 그 대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넘어가게 됐다 하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 전국을 패권을 가지고 되는데, 물론 이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의 그 정권이기 때문에 농공행상으로 그들에게 그만큼의 그런 영지를 분할해 줘야 되지만은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선 침략을 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 말을 일어났던 전쟁,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어나기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친서를 통해서 대마도 성주 소 요시도시에게 한양으로 가서 조선 임금에게 친서를 전하라는 그런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마도 성주 소 요시도시가 그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정부에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조를 해가지고 가도임명이라고 이렇게 그 친서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명나라로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친서는 정명향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안내하라, 그런 뜻이에요. 차마 그 친서를 우리 선조대왕에게 보일 수 없으니까 도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도임명이라는 그런 글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명나라는 우리의 좀 상조로서 잘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감히 그 명나라를 치겠다 하는데 길을 비켜줄 그런 왕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소 요시도시 대마도 성주도 마음에 걸려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어서 아마 가도임명이라는 말로 바꾼 것이고, 또 통신사를 파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순진하게 결국 통신사를 이제 보내게 되죠. 일본 정부에. 이게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뭐는 그 황윤길 정사로 갔고, 부사로서는 김성일 씨가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갔다 와서 이제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황윤길이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 침략을 할 것입니다 하는 전쟁의 그 불가피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김성일이는 반대 얘기를 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숭이 같은 그런 좀 모습으로서 감히 우리 조선을 침략할 그런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저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조선 정부는 왈가왈부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전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다시 서요시도시라는 대마도 성주는 우리 삼도수군 통제사한테 와서 곧 일본이 침략할 것이니까 뭐냐면 대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노략질을 많이 했고, 이 남해안 일대를. 그래서 이 서요시도시도 뭔가 이렇게 좀 협박을 해서 뭔가 뜯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도수군 통제사도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서요시도시의 그 얘기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 4월 14일 날 20만 대군이 바로 부산 앞바다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4월 14일 날 부산진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일본 20만 대군이 1진, 2진, 3진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1진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우리 경부선을 타고 가듯이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고, 제 2진은 갓도 기요마사가 다시 이렇게 중앙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제 3진은 구르다 나카마사가 이렇게 이 추풍령을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이런 1진, 2진, 3진을 통해서 20만 대군이 부산포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조총을 든 흰무기를 든 일본 병사들은 바로 4월 13일 부산포에 도착해서 14일 날 부산진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여기 우리 부산역 앞에 있는 정발 장군이 바로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요. 그 다음 이제 15일 날 동래선 전투가 벌어지는데, 길을 빗기라는 그런 그 일본군의 명령에 이 송장군은 죽기는 쉬우나 길은 빌리기가 어렵다 해서 마지막까지 좀 혈투를 통해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동래성도 함락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의 주력 부대가 이렇게 문경세제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는 길하고, 또 추풍령을 거쳐서 가는 길하고, 그리고 갓도 미사오는 이렇게 안동을 거쳐서 이렇게 중령을 넘지 않고, 바로 지도는 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문경세제를 통해서 다시 한양으로 가는 그런 세 갈래의 길을 통해서 한양으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4월 25일 날 상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4월 25일 날 전투는 우리 조선군이 광군이 처음으로 정렬을 갖추어 가지고 일본군과 맞대기를 하는 그런 곳이 4월 25일입니다. 근데 이 4월 25일 상주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2일 순변사가 바로 정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상주로 내려오게 되는데, 병력을 조사해 보니까 병적부에는 수천 명의 명단이 되어 있는데, 이 한양도성에 징집을 공고하니까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2일 그 순변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은 것이 약 300명입니다. 그 300명을 이끌고 4월 25일 날 상주로 내려오죠. 오는 도중에 탈령이 돼가지고 남은 병사가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주 목사 김해가 이미 도망가 버렸고, 거기에 판관 공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공길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징병자를 모집한 것이 약 한 700여 명. 그래서 800여 명이 이 상주에서 첫 전투를 벌이는데, 이일 장군도 이렇게 빨리 일본군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뭐 총도 한번, 아니 총에 화살도 한번 만져보지 못한 그런 병사들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도중에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 18,500명의 대병력이
바로 이 상주를 덮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일 장군 휘하의 800명이 모두가 다 전멸을 하죠. 오합지졸이니까. 그런데 용케도 이일 장군하고 그리고 참모만이 살아남아서 바로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신립장군으로 안토록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력부대, 우리 조선의 주력부대가 처음으로 대치한 일본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완패로 끝나버렸죠.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 할지도 800명을 가지고 18,500명의 고니시 유키나가의 정예부대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 정예부대는 참 보잘것 없었고, 병족부에는 몇천 명으로 올라 있지만은 징집된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됐다. 이것이 좀 당시의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립장군은 이제 탕금대에서 바로 이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 역사의 인물로 남아진 것이 왜 이래 천연 요새인 이 조령을 남겨두고 바로 탕금대로 갔을까? 그것은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선 이렇게 요새화됐다면 얼마나 전쟁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탕금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조령과 그리고 문경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요새화된 얀꽃을 버리고 신립장군은 바로 이제 4월 28일 충주 탕금대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탕금대의 뭐냐면 달천평야는 습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척박척박하는 곳인데 마침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립장군은 기마병을 이끌고 일격에 뭐냐면 일본군을 쳐부시기 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조총이란 게 한 번 발사하고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을 아마 신립장군은 노렸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단번에 목을 칠 생각을 했지만은 일본군은 교묘하게 그 재장전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진, 2진, 3진을 세워놓고 1진이 발사하면 그 다음 재장전하는 사이에 2진이 발사하고 2진이 재장전하는 사이에 3진이 발사하기 때문에 연발 발사가 가능한 거예요. 막 이것을 몰랐는지 하여튼 신립장군은 이 달천평야에서 코피 터지게 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말로 신립장군은 이 탕금대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조선군의 주력부대입니다. 아주 막강한 주력부대가 그러면 이 충주에서 탕금대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신립장군은 여기에서 탕금대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죽은 이상 왜 뭐냐면 조령에서 막지 못했는가?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수수께끼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신립장군은 탕금대에 빠져 죽어버렸고 우리 조선 주력부대는 완전히 괴멸됐기 때문에 이제 한강 방어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선조대왕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몽진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주로 몽진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난 한양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궁궐에다 불 질러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일본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군대를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왔고 갓도 기요마사는 저 함경북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울을 한양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가지요. 근데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바로 병참부대가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 병사들이 빨리 가기 때문에 병참부대가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이 계획되는 남해안으로 해안을 따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양으로 가는 그런 그 병참부대를 그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한양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순진 장군이 한산대첩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병참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평양 가서 머물게 되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다시피 우리 이 조선 반도에 뭐는 이 평안북도만 남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본군이 남해로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창지대인 이 호남 지방을 지금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투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을 집어삼켜야 여기서 양식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산 대첩으로 말미암아 이 호남 지방이 막히고 진주 대첩 이것을 통해서 호남 지방이 일본군 손아귀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 전라 자수영에 말하면 그 절도사로 내려오게 되느냐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순신 장군은 늦게 관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30살쯤 돼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늦게 다른 사람과 달리. 근데 그 정읍 현감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정읍 현감의 자리가 종 6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약 한 소령 정도, 그 정도의 계급입니다. 근데 유성룡이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선조대왕한테 이순신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전라 절도사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절도사의 그런 계급이 뭐냐면 종 3품입니다. 그러니까 3품을 뛰어넘는 혁혁적인 그런 하나의 진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1계급만 특진돼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3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령이 다시 말씀드리면 완스타나 투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성룡이가 이순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구를 했고 또 이때 아주 탁월하게 선조대왕이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 청구한 대로 전라자수 절도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때 임명을 안 했더라면 대신들의 그런 반대로 임명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천우신조로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영의 절도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내려와서 거북선도 만들고 모든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외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하여튼 철저하게 해군력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일본군이 이제 이 제해권을 갖고 서해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결국 대패를 해서 결국 이 제해권은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해권을 갖지 못한 일본은 이 병참부대가 이 배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 평양에 가서 결국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은 옥포해전, 그럼 부산포해전 이렇게 한산 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일본군의 기세를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렇게 제해권을 상실한 입장에서 뭐냐면 이 바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병참부대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평양까지 도착한 일본군은 명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결국 평양선이 탈환이 됩니다. 그럼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행주대첩이 벌어지죠. 그 행주대첩이 바로 우리 그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데 조선군이 얼마냐면은 3,000명, 뭐 좀 그 학계마다 좀 다릅니다. 9,000명이라도 하고 3,000명이라도 하고. 근데 틀림없는 것은 왜군은 3만이에요. 3만 병력. 여기에 3만 병력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인 고닌시 육기나가가 이끄는 병력, 갓도 기요마사가 이끄는 분정, 또 하나의 삼진, 그 다음 또 뭐 니시 낙가나마 이런 모든 병력이 다 집중된 거예요. 집중돼서 바로 행주산성과에서 권율 장군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조선군이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10배가 넘는 그러한 그 대군을 상대로 해서 결국에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남쪽으로 퇴진을 하게 되고 우리는 1년 만에 한양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거 마침 꼭 6.25 전쟁 같아요. 6.25 전쟁이 결국에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결국 우리가 뭐 2달 만에 결국 서울을 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행주 대첩을 통해서 결국 1년 만에
우리 한양을 이제 수복하는 그런 쾌거를 누리게 됩니다. 예, 또 외구는 이제 또 남하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 행주 산성의 대첩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명랑 대첩이 있고, 그건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연즉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행주 대첩을 통해서 모든 일본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외성을 짓습니다. 일본 사람이 성을 지었다 해서 외성이라 그래요. 그 남해안 일대 다 뭐 울산까지 외성을 지어가지고 아주 튼튼히. 일본 사람들은 성을 짓는 것은 뭐 귀신 같아요. 얼마나 잘 짓는지. 자, 그래서 이 외성, 순천에다 외성을 지어놨습니다. 누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우리 이제 조선 침략하는데 일찍으로 오신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순천에 와서 뭐냐면 외성을 지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미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도요토미 히토시가 1598년 8월 18일 날 죽습니다. 우리의 원흉이죠. 원흉이 결국 이 생을 하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철군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좀 한이 맺힌 그런 역사 아니에요. 7년 동안 조선 강토가 다 초토화됐고 얼마나 많은 양민이 학살됐고 끌려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게 철군할 수 있도록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좀 조명연합군이죠.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하고,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 노량진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순천 외성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외성이 어떠냐면 요겁니다. 외성.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이 바닷가를 중심해서 그냥 이 외성을 직접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가기를 바라는데 도망갈 때 이제 잡으려고 이순신 장군이 포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천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그 시마스 요시히로라는 이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한테 좀 그 SOS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시마스 요시히로가 500척의 선단을 이끌고 이제 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좀 외성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외성 오른 가운데 여기에 노량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하고 하동 사이에 여기가 지금은 다리가 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노량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해전을 맛보게 됩니다. 500척이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싸우는 사이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유유히 여기서 빠져나가요. 여기에 이제 주력 부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싸운 틈을 타서 도망을 가는데 이 500척이 거의가 전멸해서 일본으로 돌아간 선박이 한 50척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만 돌아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포획되거나 이 해전에서 전부 다 수장돼 버렸죠. 자, 이런 가나의 정과를 올렸지만은 결국에 우리 이순신 장군은 좀 흉탄에 맞아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또 명나라의 장군도 결국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같이. 그분이 그 등소평에 그런 그 뭐 할아버지 뿔 되는가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등장군이 결국 이제 같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노량해전을 통해서 마지막 결국에 임진왜란 전쟁은 7년이 마무리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1598년 바로 8월 18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 죽게 되면서 그런 이제 죽으면서 뭘 걱정했느냐? 7살 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좀 그 일본의 고다이로라고 해서 5대 원로 이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바로 우리 히데요를 잘 보살펴 주고 또 이 나라를 잘 굳건하게 세워나가라 이런 부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권력의 속셈이란 게 권력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천하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어버렸고 7살 난 도요토미 히데로만 남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뭐 좀 잡는 자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에, 우에스키 가케가츠, 또 모리 데르모도, 우키다 히데이에, 이 사람들의 속셈이 다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전국에 또 좀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의 피바람이 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다이묘들이에요. 자기의 영제가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요 에도를 중심에서 있고 다 자기들이 영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각각 다 천하를 뭐름 다 휘어잡고 싶죠. 그러니까 속셈이 다 다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열도가 다시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 한 2년 후에 결국에 이 세키하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키하라 전투가, 이 세키하라 전투가 뭐냐면 이 에도에 좀 그 영지를 두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그의 동군과 그리고 이 미나보도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의 싸움이 바로 이 좀 세키하라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세키하라가 어디냐면 지금의 기우현인데 자, 지도를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그 에도입니다. 도쿄죠. 도쿄.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오사카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오사카. 그 오사카 바로 위에가 여기가 이제 교토가예요. 이 교토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지금 교토가 천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요 위에가 바로 여기가 이제 기우현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와 그리고 도쿄와 중간 지점, 여기가 세키하라인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시다 미츠나리가 먼저 그런 그 좀 대권의 그런 속셈을 드러내요. 자,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에서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 그리고 이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한 동군, 이렇게 해서 세키하라 전투가 1600년에 결국 20만 대군이 절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전투가 바로 세키하라 전투인데, 가장 일본 역사 속에 큰 전투였고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서군, 이거 서군입니다. 그 다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한 동군, 이렇게 해서 이제 세키하라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이 포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일본 역사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20만 대군인데 바로 그 서군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해서 12만, 그리고 여기에 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한 동군이 한 8만 정도, 그래서 20만 대군이 여기에서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세를 보게 되면은 서군이 월등히 수적으로도 많고 또 지형적으로도 반포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포위된 상황에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서군이 와서 진을 쳤습니다. 동군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오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전투 일본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시다 미스나리가 총사령관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수하에 이 병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면 이 봉건 시대이니까 다이묘들이 각자의 그런 자기의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 단지 독고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쳤다는 것뿐이지, 예, 이 총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각자 각계 전투예요. 그러니까 다이묘들, 우리 서양식으로 영주들이 각자 영주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에 맞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군에 설 수도 있고 서군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고와 이에야스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군에 있는 다이묘들에게 많은 그런 구원을 요청했겠죠. 자, 그런데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말했던 행주산성에서 그야말로 그 전투를 하는데 이런 좀 병사들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적을 못 올렸어요. 예, 이런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히데아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그 모든 전세는 서군이 물론 우월한 입장에서 반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냐면 항상 이 다이묘들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이익이 되는지 이걸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시다 미스나리오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사오산에 있고, 여기에 사사오산에 있고, 고니시 유키나가라든가 또 그 히데이에는 어디냐면 덴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데아키는 마스미오산에 있고, 또 여기에 모리는 남궁산에 있고, 요시카와는 뭐냐면 이 조해산에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투를 한다면 서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지도를 보고 지금의 그 서양 사가들이 얘기하기도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서군이 승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서군이 패합니다. 동군이 승리하고, 그래서 독고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오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독고와 이에야스가 대포를 쏘죠. 대포를 쏘는 그 신호에 의해서 어디냐, 여기에 히데아키가 변절을 해버려요.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서군인데 동군으로 붙어버려요. 예, 그 동군으로 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베야키 히데아키를 비롯해서 왁기 작가, 그리고 구루츠키 모토츠나 이런 사람들이 변절을 해가지고 배반을 해서 동군으로 붙이는 바람에 결국에 이 싸움은 어디로 가느냐, 독고와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승리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승리로 끝나는 그 승리로서 이게 동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동군이 승리해서 독고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지배하는 입장이 돼서 결국 1603년에 천황으로부터 정의 대장군이라는 쇼군에 임명이 됩니다. 쇼군에 임명이 돼서 이제 천하는 독고와 이에야스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는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모르마치 막부에서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를 지나서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네요. 에도 막부가, 그래서 에도 막부는 1603년에서 1868년이 바로 명치 유신이 있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약 260년 동안 뭐냐면 독고와 이에야스를 중심한 에도 막부 시대가 일본을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가마쿠라 시대에서부터 에도 막부까지 얼마냐, 약 한 700년입니다. 700년 동안 무사들이 다스리는 무신 정권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려시대에 무신 정권이 한 100년 정도, 뭐 그로 말미암아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만은, 어떤 간에 우리는 그 조선시대에는 문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리학이 좀 이렇게 꽃을 피웠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광문명은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륜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윤리적 하나의 사회를 우리 조선사회는 굳건하게 만들었고, 또 많은 좀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런 반면에 이 일본은 결국 700년 동안 전쟁만 했죠. 한 20년 동안은 그 전국시대라서 정말로 먹고 먹히는 그런 전쟁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도 막부는 약
260년 15대에 걸쳐서 도쿠가와시가 이제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에도 시대가 출발이 되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1868년에 메지 혁명을 통해서 메지 시대로 가서 오늘 헤이세이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스를 중심한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안정된 이 일본의 국군이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스의 그 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서양의 이런 봉건 시대처럼 일본도 이런 그 다이묘를 중심으로 하여서 영지를 가지고 서로가 그 영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것이 바로 일본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냐 서로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를 인질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가문이 얽히고 설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풍신 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뭐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인데, 이 히데요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은 조금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뭐냐면 그 부하에게 학상을 통해서 죽음으로 알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천하를 주름잡게 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 누구냐, 아자다 나가사마 이 사람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기 누이를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그래서 저 오이쯤에 이 누이 동생과 아자이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애들이 누구냐면은 요도 그리고 조코인, 스케인 이 세 딸입니다. 근데 이 첫째 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번째 부인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히데요리입니다. 히데요리.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히데요리가 결국에 이 좀 일본 천하의 그 대권자가 되죠. 자, 그 반면에 그러면 히데요리 그 부인이 결혼을 해요. 이거 7살 때 이제 좀 지나서 결혼을 하겠죠. 근데 그 센히메라는 그 7살짜리 부인이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삼남 도쿠가와 히데다다, 이 히데다다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풍신수길이 부인의 동생, 마지막 동생 스케인과 결혼을 해요. 이래서 태어난 것이 센히메인데, 그 센히메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뭐 풍신수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돈간이죠. 사돈간이에요. 자, 이렇게 얽히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얽히고 설킵니다. 자, 이런 걸 조금 이해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의 삼거린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휘어잡게 되고 1603년에 쇼군이 됩니다. 자, 쇼군이 되어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는 이제는 하나의 다이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사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묘 자리에 있단 말이야. 아버지 때는 쇼군이라는 칭호는 못 받았지만 태압 전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뭐냐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리고 이제 아까 좀 세키하라 전투를 통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나라를 뒤름잡으니까 그분이 쇼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오사카 성에 있는 히데요리는 하나의 좀 다이묘로, 즉 영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나라를 잡았고 그리고 그에 따랐던 많은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하면 천하를 잡고 싶은데 이 좀 오사카에 있는 그런 그 오사카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래서 시간을 보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이 갑니다. 10년 정도 시간 가는데 이 오사카 성에는 금은보화가 꽉 차 있어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잡았을 때 많은 뭐냐면 자금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이 비록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리가 결국에 다이묘로 있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다이묘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사카성에 있는 뭐냐면 이 금은부화를 어떻게 소진시키느냐, 이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는 하나의 참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 호고지라는 게 절입니다만은 이 절이 바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절이에요. 이 지은 절이 지진으로 인해서 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손대기가 그 히데요리가 좀 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쇼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긴키 지방이라면 뭐 오사카, 뭐는 교토 이런 지역에 이제 긴키 지방이다. 이 긴키 지방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찰도 짓고 그리고 그 진자도 짓고 또 사찰도 수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속셈이 뭐냐? 바로 오사카 성에 있는 금은부화를 어떻게 빨리 소진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기부도 하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던 히데요리는 이제 이 손대기 시작합니다. 손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이 호코지 절을 이제 뭐 증축하고 대부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범종을 만들어요. 범종을. 이렇게 이제 범종을 만드는데 이 범종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오사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범종에다 어떤 글을 쓰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면 국가 안강, 군, 신풍, 락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에야스인데 그 이에야스 안에다 안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뭐냐면 이렇게 분립시켰다. 이렇게 이런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신풍이라는 거꾸로 썼는데 뭐냐면 풍신인데 거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가 부흥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한 건 아닌데, 예, 뭐냐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쇼군은 이렇게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이게 조광조가 뭐냐면 개혁운동을 일으켜요. 이것이 이제 기묘사화입니다. 기묘. 그러니까 기묘사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 조광조가 중종을 막 꼬투리해서 뭐냐면 이 조선 사회를 개혁하지는 안 된다고 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 세력이. 그래서 이 조광조를 어떻게든지 뭐냐면 이거 물리치기 위해서 이 대신들이 계략을 쓴 것이 뭐냐면 궁궐내에 뭐냐면 그 좀 나무 이파리에다가 뭐냐면 주초 유황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올라가서 꿀을 먹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이런 글자가 나와버려요. 주초이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들고 뭐 중종 임금한테 가서 이것이 합치면 조자가 되거든요. 조광조가 뭐냐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별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중종도 이걸 알긴 알았겠죠. 이것이 무슨 이렇게 뭐 개미가 이렇게 뜯어먹을 일도 없고 알긴 알았지만 중종도 급진적으로 조광조가 개혁하려니까 뭐냐면 결국에 화순으로, 전라도 화순으로 귀양을 보내가지고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이제 기묘사화가 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 자, 이것처럼 바로 이 일본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걸 꼬투리 잡은 거예요. 꼬투리 잡아. 이렇게 해서 오사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발발하기 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것을 보고 진노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신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제 자,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입니다. 히데요리가 와서 에도에 와서 뭐냐면 사과를 하든지, 그러면 어머니 요도도를 뭐냐면 민질로 보내든지, 그렇다면 오사카 성을 버리고 다른 성으로 가든지,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던집니다. 근데 그 하나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일어난 전쟁이 오사카 겨울전쟁입니다. 겨울전쟁. 자, 이게 이제 전쟁이
약 뭐 한 15만 원을 이끌고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근데 오사카라는 성이 어떤 성이야? 난공불락이에요. 도요토미 히토시가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놨습니다.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뭐냐면 오사카 성이 둘레가 12.7km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해자라 그러는데 요 물이 이게 성 뒤로 이제 해자가 흐르잖아요. 이 해자의 길이만 8km입니다. 8km고 그리고 해자의 깊이가 뭐냐면 11km, 11m고 그다음 이게 폭이 30m. 이런 난공불락의 이 성을 아무리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침략을 하더라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 그 이게 싸우다가 이제 겨울이 닥쳐오고, 음력 10월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이걸 겨울 전쟁이라는데 이번 도저히 이 난공불락이라 이게 침범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는 이게 휴전을 해서 화친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화친을 한 쪽. 그죠? 근데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히데요리 그 부하들, 대신들은 그걸 반대하지요.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 이제 대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총도 나왔고 이미 대포가 나오기 시작인데 대포를 가지고 쏘는데 그때는 대포가 정확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포란 게 무슨 그 포에다가 그 탄환에다가 화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쇳덩어리만 날리는 거죠. 쇳덩어리만. 그때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쇳덩어리만 날아가는데 쇳덩어리가 정확히 안 맞아가지고 뭐 아무데나 때리는 거죠. 그런데 천수각이라고 제일 위에 높은 집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한번 맞았어요. 맞으니까 천수각이 좀 이제 무너지고 그 궁녀들 좀 죽고 이제 이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인 유도도가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전을 펼치게 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계속 밤마다 포를 쏘아요. 그러니까 쿵쿵 소리 나니까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이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주화파와 주전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마침 우리 남한산성의 김상현과 최명길이가 뭐냐면 그렇게 했듯이 서로가 이렇게 주전파와 주화파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화친하자.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유도노가 그렇게 이제 좀 불안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있어서 결국 이제 주전파가 물러나고 주화파가 득세해서 결국 화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친을. 근데 이때 이거 화친하는데 그래도 이제 연락할 때 사람 누구냐? 아까 이제 가게도를 봤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히데요리의 어머니가 유도도고,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며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이제 친서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좀 화친을 하게 되는데 화친 조건이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것을 다 메우라는 거죠. 이것을 다 메우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화친을 하려면 이건 이제 메울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메우는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해자가 있고 안에 해자가 있는데 밖에 해자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만 병력을 이끌어가지고 자기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다 흙담을 쌓아놨단 말이야. 흙벽을 딱 쌓아놨어요. 그걸 안 돼. 일제히 버렸더니 3일 만에 다 이것이 다 매몰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안내 해자도 다 메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병사들이 거기까지 다 메어버렸다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에도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 병력이 물러가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냐면 좀 성 안에는 돈이 많이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정승이 죽으면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떨어질 막대기도 하나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리니까 그 히데요리를 믿고 오는 그런 다이묘들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오사카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이묘들이 오시오니까 안 와. 누구들이 오느냐? 낭인들. 그걸 일본말로 뇨령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직업 없이 그러면 새끼 하나 전투해서 자기의 죽은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는 무사들, 이런 무사들을 끌어모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10만 명의 군사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 후로 이제 살살 이제 다른 데도 가고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전이 되긴 되는데, 여름전쟁이 또 벌어져요. 여름전쟁이. 그건 뭐 그러냐? 그 해자를 모았던 것을, 메웠던 것을 이제는 이 해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마리아들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흙을 퍼내는 그것이 이제 에도 막부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고와 이에서는 다시 그 핑계죠. 병력을 이끌고 다시 4월 달에 들어옵니다. 음력 4월이니까 이제 여름전쟁이 되죠. 여름전쟁이 이제 다시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름전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인들을 끌어들일 때 첫 전쟁에는 한 10만 명이 모이는데 두 번째 전쟁은 5만 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 5만 명이 여기에 한 25만 그 대병력까지 싸움이 붙었는데 이미 해자가 다 뭐냐면 다 이제 묻혀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진격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오사카 5인 중이라 그러는데 일본 역사에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오사카 성에서 자기들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일본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5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이제 지키긴 하지만은 결국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으로. 자, 근데 이 5인이 얼마나 용감했는가 하면은 독고와 이에야스 그런 그 진영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독고와 이에야스가 잘못되면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 5인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5월 8일, 4월달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5월 8일 날 이제 이렇게 폭격을 통해서 오사카 성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불타기. 그러자 뭐냐면 히데요리하고 어머니 요도도가 자결을 해 죽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요도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이제 그 독고와 이에야스의 뭐는 손녀딸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죠, 며느리. 그러니까 그 히데요리의 부인을 이제 뭐냐면 에도로 돌려보냅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센히메가 다시 독고와 이에야스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간청하죠.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결국 그 히데요리는 하고 요도도는 자기를 죽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성은 완전히 뭐냐면 이제 불타고 여기에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시대는 이걸로 끝이 나요. 이것이 완전히 끝이 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네에서 죽게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참 이 조선 7년 전쟁을 통해서 조선 반도를 초토화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 통계가 지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이제 코 비어가고 귀 비어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잔혹한 전쟁에 이 전쟁의 원흉이 결국 뭐냐면 자기 좀 아들까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의 아픔을 이제 맞게 되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 쇼군이 되고 이런 에도에 이제 좀 막부를 설치해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전국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독고와 이에야스는 그때 당시 한 72세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죽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쇼군이 나와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록 그 지방에는 그런 다이묘도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 체제가 유지됐지만은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국 다이묘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260년 동안 이 정권이 유지되어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냐면 그 무가 제법도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무가 제법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냐 이렇게 그 일국 일성제도 물론 지방의 다이묘들이 성을 지어서 있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성은 에도 성 하나 중심에서 하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뭐 성을 가진 그런 그 영주들인 다이묘를 할지라도 결국 절대적인 중앙 집권 체제처럼 중앙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하나의 입장이에요. 과거는 그렇게 안 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마꾸라든가 무르마치 막부가 오래 못 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다이묘끼리 정략 결혼을 해야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키워나가면 에도 막부도 위험하니까 이런 하나의 조치를 쓰게 되고, 말씀드렸던 다이묘 간의 정략 결혼,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이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주군의 마음이 안 들면, 그러니까 그 시대는 무사들이 횡행하는 시대이니까 자기의 실력만 있으면 이 다이묘에게도 붙고 저 다이묘에도 붙는단 말이야. 그런 배신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딱 묶어놓아 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 그리고 과거는 이렇게 자기의 무사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지면 좀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조선 사회처럼 이런 그 신분 질서를 통한 영공서열을 만듭니다. 영공서열. 우리가 공무원들이 뭐냐면 출세하려면 그런 그 좀 단계를 거쳐야 되듯이 바로 일본 사회도 그런 시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문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무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됐지만은, 우리 사회란 것은 조선 500년 동안에 문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공서열로 이게 쭉 되어 있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으로는 상낀 고다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낀 고다이 제도가 완전히 뭐냐면 이 다이묘 사무라이들을 뭐냐면 잡아놓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금지령이 내요. 여기서 기독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무가 제법도의 공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이묘도를 지배해 나가느냐? 그게 세 등분으로 나요, 다이묘도를. 근데 하나는 신반 다이묘로 해서 친정, 자기가 직접 이 막부가 다스리는 그런 그 지역. 그 다음 후다이 다이묘로 해서 자기의 혈연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 그 다음 도자마 다이묘로 해서 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묘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배치를 해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까만 부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런 다이묘들이에요. 그런 걸 가까이 두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하얀 부분, 이것이 바로 막부의 직활력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막부란 것은 우리가 전선에 나가면은 물론 그 사령관이 있는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사.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막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이 있지만은 이 쇼군이 물론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쇼군이 있는 곳을 막부라 그러고, 막본이라면 막은 바로 이 막부의 이 쇼군이 직활령을 막이라 그러고, 번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묘들의 영주를 번이라 그러네요. 번. 그러니까 그 번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자마 다이묘들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라도 에도까지 오기가 멀잖아요. 그래 철저하게 오늘 가마꾸라든가 무로마치 막부 시대와는 다른 그런 어떤 행정 형태를 가져가지고 이 다이묘들을 뭐는 자기 손아귀에 중앙집권 체제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니까 260년 동안에 이 일본 좀 에도 막부가 뭐냐면 이제 이어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갱 고다이 제도는 뭐냐? 이런 다이묘들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다시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물론 에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처자식은 에도에 완전히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아놓은 거죠, 이제. 너희들이 만일에 반란을 일으키면 너 처자식 죽인다. 뭐 이러니까 다이묘들이 꼼짝 못 하죠. 그러니까 처자식들은 에도에다 가둬 놓고, 다이묘들은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다이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이묘들을 지지하는 사무라이들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 사무라이 수가 얼마냐면 약 한 50명에서 100명, 200명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에도 가까이 있으면 모르지만
저 규수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 물론 자야 되지, 먹어야 되지. 어?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나 많이, 그것이 에도 정부가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그 경비를 대야 돼요. 이 전략이 뭐냐면, 이 막번에서 그냥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왜? 돈을 가지면 무기를 사고 또 이놈들이 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쓸이 그냥 빈곤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이 뭐 100명, 200명 되는 이 사무라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니까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전을 아주 교묘하게 에도 막부가 그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국의 좀 사무라이들이 에도로 이제 몰려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곳곳마다 여관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이제 번창이 됩니다. 이 상업이. 자, 이 사람들이 가면서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식당도 생기고, 그 다음 뭐 여관도 생기고, 이러면서 일본 열도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상업이 발달하게 돼. 이게 상업이 발달. 원래 일본 사람들이 상술이 좋잖아요. 이렇게. 몇 대를 거치면서 자기 그 직업을 전수해주는 이런 것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뭐는, 한 500명까지는 한 100명에서 한 5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뭐, 좀 그 다이묘들이, 좀 돈을 많이 썼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돈을 뿌리는 거죠. 생활비, 그리고 행렬, 이런 여관비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목적은 뭐냐? 에도 막부가 이들이 돈을, 그러면 소진시켜야 뭐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런 나라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집니다. 이제 요 이제 그림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에도를 향해서 오는 그런 행렬들입니다. 이게 고다이 제도죠.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오사카고 요 위에가 고베입니다. 이 고베에 아코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코본. 요걸 이제 재미난 얘기해서 요걸 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아코본이 있는데 이 아코본주, 그러니까 다이모가 이제 고다이 제도에 의해서 에도에 갔습니다. 에도에. 에도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는데 이 사람이 직무가 뭐냐면은 바로 천황으로부터 오는 교토에 있는 그 천황의 그 신하가 오늘 때 이 그 신하를 영접하는 그런 나라의 그 좀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은 의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기라 히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전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코본주가 이제 기라 요시히사에 또 매일 꾸중을 들어요. 뭘 일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쇼군이 있는 그런 에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도에 쇼군이 있는 그곳에.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궁궐 같은 곳이죠. 자, 거기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휘두르 버렸어요. 칼만 휘두르도 이건 거기서 자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요시히사를 상처를 냈습니다. 자, 이것이 쇼군에게 알려져서 결국 아코본주 아사노 나가노리가 활복을 하게 돼요. 활복하라. 활복을 하게 돼요. 그 활복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아코노 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쫓겨나게 되고 또 그 따라던 그런 그 사무라이들도 전부 다 쫓겨나게 해서 낭인이 되어버렸어. 낭인이 되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다이묘를 따르던 그런 그 사무라이들이 분개심이 있게 되고 자기 직업을 이제 잊어버리게 됐으니까 이들이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복수를 이제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막부정부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뭐냐면 사방산지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어느 때가 되니까 동경 에도로 모여들게 됩니다. 에도로 몰려들어서 결국 기라 요시하사를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46명이나 돼요. 그 신하가. 이것을 알린 또 쇼군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결국 다 헐복을 시킵니다. 다 헐복을 시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좀 일본 역사에 좀 충절을 다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주군을 위해서
그런 이 가신들이 주군을 위해서 복수했다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가부키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읽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오이시 진자가 세워지고, 이들을 위해서 진자가 세우고 충신장이라는 것을 세워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다 세워줬어요. 46명.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46명의 사무라이들 상당히 충절이 있는 그런 장군들로서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군을 위해서 충절을 다 바쳤다. 이게. 마침 우리가 정몽주 그런 충신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충절을 다했다. 그래서 일본말로 주신꾸라라 그러네요. 주신꾸라다. 이렇게 어떤 거는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바치고 원수를 갚아서 그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자기 죽은 무덤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이 모두가 다 할복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오이시 진자에다 모시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주신꾸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도 막부는 이제 번성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이추니까 전쟁이 없고, 이제는 칼 대신 이제 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변화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류교열도, 오키나와죠. 류교열도가 다시 일본으로 병합이 됩니다. 이때 병합이 돼요. 그 다음 이제 막부 정부가 들면서 이제 우리 조선과 이제 화친을 하게 되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사무친 사연도 있지만 그렇다고 원수로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화친을 맺어서 우리 이제 조선 통치사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조선 통치사가 가면서 일본 군에 의해서 잡혀간 우리의 좀 양민들을 이제는 데려오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이제 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 통신사들이 한번 갔다 오게 되면 한 10개월로 1년씩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외관에 지금 부산 외관이랑 있죠. 부산역 가기 전에 부산진역 좀 지나면 외관이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외관이라 그랬어요. 외관이 이제 개설이 다시 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조선사 통신사를 통해서 주작, 성리학이 들어갑니다. 일본에. 성리학이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일본으로부터는 담배, 고구마, 고추, 이런 오이, 도마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은 일찍이 이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부터냐면 오다 노무나가 있을 때부터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또 서양 문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이런 무역 관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또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완사라고 하는데 일본에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세완사라고 해요. 그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가 가는데 여기서 한 40년 동안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약 한 8,482명이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사람은 우리가 알겠는데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무작위로 데려갔으니까. 근데 도요토미씨가 임진왜란 때는 그렇게 하는데 정유재란 때 무조건 가서 조선인을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어? 귀를 잘라가든지 코를 잘라가든지 증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코 무덤이 생기고 귀 무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이 우리 학계 조사는 10만 내지 14만 정도 갔다. 거기에 10분의 1도 이제 못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연도 있겠죠. 두 번째, 도공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일본도 신분사회죠. 우리도 신분사회인데 뭐냐면 도공들은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천직이고 그런 아주 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신분도 높여주고 그야말로 생활도 안정해 주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조선에서 발휘 못했던 기술들을 일본에서 그 동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무덤이 생긴 거죠. 이 코무덤. 이렇게 코무덤이 지금도 있고, 좀 일본의 여러 군데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이 조선에서는 천대 맞는 직업인데 일본에서는 대단히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아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냐면 이 시기가 명과 청이 교차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물론 당나라 때부터 이제 실크로드가 있어가지고 서양과 교류를 했는데 명나라 때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명청이 교체되는 시기에 그럼 국내가 혼란스러우니까 서양의 무역상인들이 어디로 오냐? 일본으로 온 거예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조선 도공들이 가서 이런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갈 필요 없이 일본에 와서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가지고 떼돈 버는 거죠. 떼돈 버는. 자, 그러니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일본에서 뭐냐면 신분도 높여주고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열도 전국에 퍼졌으니까. 왜냐면 사무라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 종으로 뭐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뛰쳐나온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온 사람이 뭐 10분의 1 정도도 못 왔다. 세안사들이 같지만은 그런 하나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냐? 그것은 1543년에 바로 이 포르투갈 선박이 중국으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일본의 그 남쪽에 있는 가네지마 섬이라는 곳에 표류가 됩니다. 그 가네지마 그 섬주가 그들을 이게 맞이해 보니까 뭐냐면 자기들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조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총. 그걸 복사해 가지고 일본식으로 조총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때 조선 침략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이 16세기에 이미 일본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쪽에서부터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총, 뭐 안경, 그 다음 이 해부학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바로 번역 문화가 발달해요. 번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진 문물을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상당히 그 번역 문화가 발달되고, 이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보면 얼마나 모든 것 하나도 다 기록합니다. 수첩에다 꼼꼼히 기록하면서 모든 걸 뭐 해요. 그래, 그런 것이 발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까지 이제 들어올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종 황제의 맏아들이 결국 이제 죽습니다. 태어났는데 학문이 막혀버렸어요. 학문이 막혀서 결국 이사는 그 학문을 뚫어야 된다. 그런데 감히 뭐는 그 황태자가 태어나는데 황태자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칼을 못 대고 그냥 병을 못 보니까 죽어버렸죠.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그 외딴 예입니다만은 19세기에 일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갑심정변이 일어났고 그 갑심정변 이후에 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냐면 이제 그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아니 그 선교사들이 의사가 남자예요. 남자. 그 남자니까 여자가 지금 뭐냐면 이 치료만 하면 나을 건데 여자의 몸을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자가 그냥 죽는 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남자가 좀 남녀 유별인데 여자의 몸을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선교사가 미국에다 연락하기를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볼트미아 이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 옵니다. 들어와서 그 선교사는 남편도 이 땅에 묻고 딸도 이 땅에 묻어서 참 이 땅을 위해서 청춘과 젊음을 바친 그런 아가씨예요. 물론 여기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해부학 같은 걸 이게 했으니까 결국 일본은 우리가 훨씬 선진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온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그 예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다 그 천주교가 그쪽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그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서는 뭐냐면 이 천주교를 뭐냐면 그 선교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뭐냐면 저 남미 브라질을 제외하고 스페인이 모두가 다 차지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이게 선교해서 남미가 모두가 다 뭐냐면 그 캐톨릭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니까 여기에 누구를 질투가 있느냐? 네덜란드인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요. 네덜란드인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여기서 이간질을 합니다. 저놈들은 여기에 온 이유가 뭡니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뭐냐면 이 관리들한테 얘기해요. 뭐냐면 종교를 신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불교가 뿌리 났어요. 막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전파 방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교 활동이 이제 금지되죠. 자, 그래서 1612년 기독교 금지령이 내렸고 스페인 선박이나 포르투갈 선박이 내항을 이제 또 금지시켜버려요. 이놈들은 그러면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이것이 뭐가 네덜란드의 이 좀 공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박이 들어오지 못한 대신에 그러면 이 쇄국 정책을 여기도 펴니다. 여기도 쇄국 정책을 펴는데 여기에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곳 이것이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만 오라 그래요. 여기만.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여기만 옵니다. 여기가 무슨 땅이 요 학교 운동장만밖에 안 돼요. 막사지가 여기만 옵니다. 여기에 상륙하려면 상륙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걸 넘어서려면. 자, 여기를 통해서 일본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양 문화를. 작지만은 계속 여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뭐냐면 일찍이 일본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지마를 통해서 일본 사회, 이 가까운 데가 뭐냐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죠. 서구 문화가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서양 과학 이런 번역문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번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이렇게 되고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명치 유신에 있어서 바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뤄가는데 일찍이 이런 것이 일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 조선은 어떠냐? 100년 늦게, 그러니까 1544년에 포르투갈 선박이 가네지마 그 섬에 표류가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에다가 이게 스페루 에루호라는 것이 뭐냐면 표류가 됐어요. 100년 후에. 이것도 중국으로 가다가,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가 된 겁니다. 표류가. 지금도 그 선박은 뭐 그때 선박이 아니고 나 요번에도 가보니까 이 선박을 이렇게 지어놨더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상상도로. 그래서 하멜 표류기 아닙니까? 하멜 표류기.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 얼마 동안 7년 동안 살아요. 근데 뭐냐면 이 일본은 표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 문화를 복사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노예화 시켜버렸어요. 노예화. 100년 후에도 얼마나 이제 세상이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뭐냐면 이 경기도에 끌고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어디 가지 나면 여기에 여수까지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을 이제 끌고 이제 선원이 뭐 한 20명 되니까 뭐 한 군데 있을 수 없으니까 좀 갈라져 있는데 하나는 순천인가 있고 하나는 여수가 있는데 여수에 있던 하멜이 결국에 일본으로 탈출을 합니다. 7년 만에 탈출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하멜 표류기를 쓴 거예요. 그게 조선을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은 재빠르게 서양 문화를 복사해서
조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선 침략을 했는데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냐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 생각 마인드가 이게 다른 거죠. 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 선진 세력이 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이 아시아는 유동치는 19세기 말부터 유동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하고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